여보, 원두 떨어져 가는데 오늘 로스팅 할까? 아내 수미의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후 3시, 카페 새 출발의 가장 한적한 시간이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우리 부부만 남은 조용한 공간에서 나는 원두를 갈고 있었다. 그래, 오늘은 과테말라로 해보자. 52세가 된 지금 나는 이 작은 카페의 사장이다. 15평 남짓한 공간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기도 하다. 수미는 내 두 번째 아내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다. 창밖으로 단풍잎이 떨어지는 걸 보다가 문득 10년 전 그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이맘때쯤이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그 충격적인 발견의 순간이.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그때 나는 42세 중견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을 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20년, 고3인 아들 준호와 중3인 딸 민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아내 미영이는 39세, 전업주부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다. 여보, 나 헬스장 다니려고 해. 미영이가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오히려 좋아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40 넘으면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미영이는 결혼 후 살이 많이 쪘다. 아이들 낳고 키우느라 자기 관리할 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헬스장을 다닌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응원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운동만 하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 오늘 러닝머신 30분 뛰었어. 스쿼트 100개 했어 하면서 자랑도 했다. 나는 그래, 대단하다 하면서 격려해줬다.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영이가 화장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다. 헬스장 가는데 왜 화장을 하나 싶었지만 운동에도 예쁘게 하고 싶은 거겠지 하고 넘어갔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충 입던 운동복도 이제는 몸에 딱 맞는 브랜드 제품들로 바뀌었다. 여보, 운동복 값이 만만치 않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좋은 옷 입어야 운동도 잘하게 되고.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한 건 운동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오후 2시쯤 가서 4시쯤 오더니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5시, 6시, 급기야 7시까지 운동하고 온다고 했다. 3시간씩 운동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즘 PT도 받고 있어서 개인 트레이닝 받으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 PT라는 말을 들으니 이해가 됐다. 개인 트레이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이니까.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미영이의 표정이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헬스장 다닌 후로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웃음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다. 여보, 오늘 운동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세를 잘못됐다고 알려줘서 고마웠어. 그래? 친절한 사람이네. 응. 헬스장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내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봤다. 살도 빠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고 결혼 20년 만에 아내가 이렇게 활기차게 변한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다.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살이 별로 안 빠진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하고 꾸미다 보니 예뻐 보이긴 했지만 몸매 변화는 크지 않았다. 미영아, 운동 효과가 좀 더디네? 운동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는 거잖아. 그리고 근육이 생기면서 체중은 그대로일 수도 있어. 그런가 보다 했다. 나는 운동에 대해 잘 모르니까. 11월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가는 길이었다.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일찍 퇴근한 날이었다.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려는데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집 차였다. 어? 미영이가 나왔나? 차 안을 보니 미영이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조수석에 남자가 한 명 더 있었다.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다. 순간 심장이 쿵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별게 아닐 수도 있었다. 헬스장에서 만난 운동 동호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PT 트레이너일 수도 있고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20분 정도 후에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미영이도 운전석으로 옮겨 앉더니 집 방향으로 운전해왔다. 나는 급히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미영이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갔다. 미영아,
나왔어. 어머, 오늘 일찍 왔네? 나도 방금 왔어. 운동 갔다 왔어? 응.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나는 슬쩍 물어봤다. 혹시 헬스장에서 아는 사람 만났어? 차에 누군가 같이 탔던 것 같은데.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웃었다. 아,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남편이 마침 지나가다가 태워다 준 거야. 아, 그래?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내가 본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언니 남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미영이에게 물어봤다. 그 언니는 몇 살이야? 누구? 오늘 남편이 태워다 준 그 언니. 아, 35, 36. 나보다 조금 어려? 그럼 남편도 비슷하겠네. 응, 그럴 거야. 내가 본 남자와 나이가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개운치 않았다. 그 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미영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헬스장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표정, 말투,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특히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대충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들고 다녔다. 화장실 갈 때도, 빨래 넣을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두었다. 미영아, 핸드폰을 왜 그렇게 귀하게 해? 어? 그냥 요즘 헬스장 단체 카톡방이 있어서 메시지가 자주 와. 그래? 단체 카톡방이라 그것도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내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이었다. 미영이가 헬스장에서 요가 특강이 있다며 나갔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나 혼자 집에 있었다. 뭔가 답답한 마음에 미영이를 따라가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결혼 20년 된 부부가 서로 미행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런데 오후 2시쯤 미영이가 갑자기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 미안한데 핸드폰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집에 두고 나왔어. 핸드폰을? 어디에 뒀는데? 안방 화장대 위에 있을 거야. 나는 안방으로 가서 화장대를 봤다. 핸드폰이 있었다. 그런데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미영이가 핸드폰 없이 나갔다면 지금 나한테 전화를 어떻게 건 거지? 아, 헬스장 전화로 건 거구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미영이는 평소에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여보, 빨리 가져다 줄 수 있어? 급한 연락이 있어서. 그래, 지금 갈게. 나는 미영이의 핸드폰을 들고 헬스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준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준혁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마음 한편으로는 보고 싶었지만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참았다. 헬스장에 도착해서 미영이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다. 고마워, 여보. 괜찮아. 그런데 누가 그렇게 급한 연락이야? 아, 아까 그 언니가 약속 시간이 바뀐다고. 또 언니 얘기였다. 나는 헬스장 안을 슥 둘러봤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요가 특강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았다. 요가 특강은 언제 시작해? 어? 아, 조금 있다가 시작해. 미영이의 대답이 어색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계속 이상한 기분이었다. 뭔가 미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12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 미영이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갔다. 평소 같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안방 침대 위에 두고 갔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었다. 잠금 화면을 해제하려 했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예전에는 우리 결혼기념일인 1025였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였다.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봤다. 미영이 생일, 아이들 생일 모두 안 됐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130을 입력했더니 열렸다. 11월 30일. 특별한 날인가? 카카오톡을 확인했다. 대화방 목록을 보는데 상단에 준혁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화 내용을 보려는 순간 욕실에서 물 나오는 소리가 멈췄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다. 준혁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왜 이름 뒤에 하트가 붙어 있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12월 15일 토요일, 미영이가 오늘은 헬스장에서 회식이 있다며 저녁에 늦는다고 했다. 회식. 헬스장에서도 회식을 해? 연말이라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한다는데 몇 시쯤 들어와? 10시? 11시. 정확하지 않아. 미영이가 나간 후 나는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 혹시 미영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8시쯤 우연히 우리 집에서 2km 떨어진 카페에서 우리 차를 봤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30분쯤 후 미영이가 나왔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함께였다. 예전에 봤던 그 30대 남자였다. 두 사람은 차에 타더니 어딘가로 갔다. 나는 뒤를 따라갔다.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미영이의 차는 시내의 한 모텔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미영이와 그 남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며 나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심정이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그 후 2시간을 차 안에서 기다렸다. 11시쯤 두 사람이 나왔다. 그들이 헤어진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여보, 언제 왔어? 미영이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다. 조금 전에. 회식은 어땠어? 좋았어. 다들 친해져서 재밌었어.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며 나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먼저 들었다. 그날 밤 미영이가 깊이 잠든 후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1130이었다. 카카오톡을 열고 준혁과의 대화를 봤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오빠 없으면 어떻게 살지.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고마워. 준혁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카카오톡을 더 살펴보니 여러 남자들과 대화한 흔적이 있었다. 민수 오빠, 진우, 상호형, 그리고 메모장을 봤다. 그때 내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한 번 남자 김준혁 32, 헬스 트레이너, 화요일 목요일. 두 번 남자 박민수 35, 회사원, 월요일. 세 번 남자 이진우 29, 대학원생, 수요일. 네 번 남자 최상호 38, 사업가, 금요일. 5번 남자 정태현 33, 의사, 토요일 오전. 6번 남자 김동현 31, 공무원, 일요일. 7번 남자 윤성민 36, 선생님, 토요일 저녁. 각자의 이름, 나이, 직업, 그리고 만나는 요일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일정표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을 보며 나는 현실 감각을 잃었다. 내가 20년간 사랑하고 믿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증거를 확인한 후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동료들이 소장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 가장 고민이 된 것은 아이들이었다. 준호는 고3이라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지는 중3이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가정이 무너진다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수요일 저녁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운동한다고 나가는데 운동복 차림이 이상해요. 그리고 집에 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나고. 민지도 끼어들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예전에는 아빠한테 뭐든지 말했는데 요즘은 전화 받을 때도 다른 방에 가서 받고.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다. 아빠도 느끼고 있어.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아빠, 우리는 아빠 편이에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 후 며칠 더 미영이를 관찰했다. 그리고 확신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이 쌓여갔다. 12월 20일, 나는 결단을 내렸다. 미영아, 얘기 좀 하자. 토요일 저녁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에 나는 미영이를 거실로 불렀다. 뭔 얘기? 핸드폰 좀 보자. 미영이의 표정이 굳었다. 왜 갑자기 핸드폰을? 그냥 보여줘. 싫어.
왜 남편이 아내 핸드폰을 검사해? 이미 답은 나온 셈이었다. 당당한 사람이라면 보여줬을 테니까. 미영아, 나는 다 알고 있어. 김준혁, 박민수, 이진우, 7명 다.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왜야? 왜 이랬어?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다. 미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20년이 다 사라져? 나도 몰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처음은 언제부터였어? 8월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8월부터? 그럼 4개월 동안? 처음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친절하게 해줘서.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 7명이 다 진짜야?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영아, 우리 이혼하자. 여보, 아니, 미안. 이제 여보가 아니야. 이혼하자. 이혼을 결심한 후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상황을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다. 핸드폰 캡처 화면, 모텔 출입 사진, 심지어 미영이가 직접 작성한 7명의 남자 메모까지.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입니다.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내 상처가 치유될까?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참관자들 7명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명당 1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면. 잠깐만요. 나는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제 삶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법정에서 그 7명을 하나하나 만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할 수도 있고요. 그 순간 확신했다. 나는 그런 식으로 1년 반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선생님, 소송 말고 합의로 빨리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2015년 3월. 우리는 협의이혼으로 정리했다. 미영이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내가 유리하게 받았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관대하다. 끝까지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복수보다는 내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혼 후 첫 해는 정말 힘들었다. 42세에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였다. 준호는 대학에 진학했지만 민지는 아직 고1이었다. 특히 민지가 힘들어했다. 아빠, 왜 엄마를 용서해주지 않았어? 민지야, 아빠도 많이 고민했어. 하지만 어떤 일은 용서할 수 있는 선이 있단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확신이 있었다. 이 선택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좋을 거라는. 직장 생활도 영향을 받았다. 이혼 소식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괜한 위로를 받기 일쑤였다. 소장님, 요즘 젊은 여자들이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나는 미영이를 욕하고 싶지 않았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고 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2015년 말쯤 나는 퇴직을 결심했다. 20년간 다닌 회사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완전히 환경을 바꿔야 할 것 같았다. 뭘 하실 거예요? 예전부터 커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작은 카페라도 해볼까 해요. 사실 커피는 핑계였다.
그냥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2016년 3월 나는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새 출발이었다. 너무 직설적인가 싶었지만 그때 내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손님도 별로 없고 커피 실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중에 인상적인 손님이 한 분 있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매일 오후 3시쯤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키고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가셨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어느 날 나는 그분에게 말을 걸었다. 네, 이 시간이 가장 조용해서요. 사장님이 내려주시는 커피가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무슨 책을 읽으세요? 심리학 관련 책이요. 제가 상담사거든요. 상담사라는 말에 관심이 갔다. 어떤 상담을 하세요? 이혼이나 별거로 힘들어하는 분들 상담이요. 그 순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저도 작년에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요. 많이 힘드셨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그분의 이름은 수미였다. 5년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사가 된 분이었다. 수미 씨와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정도였지만 점차 긴 대화를 나누게 됐다. 사장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말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수미 씨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 미영이의 7명과의 불륜, 그리고 복수 대신 선택한 새 출발까지. 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상황에서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니. 복수한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세요. 복수에 매달리면 결국 본인만 더 힘들어져요. 수미 씨와 대화하면서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수미 씨와 알게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나는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고백할 수는 없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나이도 있고 무엇보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그런데 어느 날 수미 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장님, 저와 저녁 한번 드실래요? 네. 아, 네. 첫 데이트는 어색했다. 20년 만에 하는 데이트였으니까. 하지만 수미 씨가 편하게 해줘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저도 이혼 후에 몇 년 동안은 연애 생각이 없었어요.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혼하셨어요? 남편의 도박 중독이었어요. 집까지 날린 후에야 정신을 차렸죠.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이해갔다. 3개월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다.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봄, 결혼했다. 두 번째 결혼식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달랐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많은 하객 대신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행복했다. 준호와 민지도 수미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아빠, 새엄마가 진짜 엄마 같아요. 민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수미와 결혼한 후 나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미영이와 대화할 때도 겉도는 느낌이었고 같이 있어도 외로웠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결혼이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미와는 달랐다.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했다. 대화도 자연스럽고 침묵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서로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현재를 망치지 않았다. 여보, 전 아내 생각 안 나요? 수미가 가끔 물어봤다. 전혀요. 오히려 고마워요. 고마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그랬다. 미영이의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그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카페 사업도 잘 됐다. 수미가 합류한 후부터는 더욱 번창했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더 늘어났다. 사장님 부부,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여서 보는 제가 다 기분 좋아져요. 단골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나는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신했다. 2020년 여름,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카페에 미영이가 찾아온 것이다. 6년 만에 본 미영이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였다. 정호야. 아니, 정호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수미는 안쪽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냥 사과하러 왔어. 지금 와서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서. 미영이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과거 일은 이제 됐어요. 너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네. 새로 결혼했다며? 네. 행복해? 네. 행복해요. 그때 수미가 나왔다. 여보, 누구세요? 아, 이분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수미에게는 숨길 게 없었다. 내 전 아내요. 수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미라고 해요. 미영이는 수미를 보더니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리고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정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미영이가 나간 후 수미가 물어봤다. 어떤 기분이에요? 별다른 기분 안 들어요. 그냥 끝난 일이구나 싶어요.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6년 전에. 언제요?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심했을 때요. 그때 모든 걸 용서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입니다. 저는 10년 전 아내의 배신을 발견했을 때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수였습니다.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서 위자료를 받고 상간자들을 모두 고소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만약 복수를 선택했다면 아마도 지금도 그 일에 매달려 있을 겁니다. 법정에서 1년 반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아이들에게도 더 큰 상처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미를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물론 복수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우에는 새 출발이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미영이는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얘기로는 그 7명 중 아무도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없어요. 동정하지도 고소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의 인생일 뿐이죠. 여보, 무슨 생각해? 수미의 목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옛날 생각을 좀 했어. 후회돼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그랬다. 10년 전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 카페 문에 새 출발이라는 간판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그 글자를 보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때로는 복수보다 용서가 분노보다 새 출발이 더 큰 용기인 법이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과거를 복수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40대든 50대든 60대든 상관없습니다. 새 출발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상처도 사랑도 모두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권이 있어요. 같은 상처라도 완전히 다른 치유법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분명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 오늘